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2020년 7월 첫째 주입니다. 박변 답하다 제1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댓글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받은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프로그램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첫째 주로 첫 번째 프로그램, 제가 5가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시죠. 네, 이 질문은 제가 많이 듣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답해드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설사 영주권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셔도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다라는 영수증 I-797 노리스 오브 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익스파이어된 영주권 카드와 그 영수증을 같이 가지고 계시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실 때에 문제 없으시고요. 또 미국에 입국하실 때도 입국 심사장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영주권을 갱신하는 애플리케이션 I-90 이것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하시고 필요한 증거 서류 같이 업로드 하시고 피를 내시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문을 찍으셔야 돼요. 지문을 찍으셔야 되는데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보통 I-90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신청한 다음에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이렇게 지문 찍으라는 노티스가 와서 나가셔서 지문을 찍고 오시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접수를 하면 언제 지문을 찍을 수 있을지 그 지문 찍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 I-90 접수해 놓고 한국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후에 지문을 찍는 일정이 잡힌다면은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 지문 찍는 일정을 지키실 수 없다라고 되면은 그게 조금 우려가 되실 사항이신데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2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 기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을 보신 다음에 또 다시 미국에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에 돌아오셔서도 격리를 하는 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일정상에 조금 문제가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민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지문을 찍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 그러니까 지문을 찍는 곳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유연하게 여러분들 케이스에 지문을 다시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게 여기서 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계획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지문을 찍는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으셔서 여행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영주권 갱신하는 거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청해 놓고 2, 3개월 있다가 왜 영주권 새로 안 나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영주권 갱신은 평균 10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안타깝죠. 그 다음날 내일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그 전날 캔슬되어 있다라는 노티스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인터뷰가 잡히는 날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영주권 인터뷰가 언제 다시 잡힐지에 대한 거는
저희로서도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민국에서는 6월 4일부터 이민국 업무를 다시 대면 업무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면 업무도 우선적으로 급한 케이스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급하지 않은 케이스들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민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 손님들 중에서 뭐 이상한 노티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뭐 I485 작년에 영수증 받았는데 영수증이 또 날라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동안에 뭐 I140 승인서가 이미 받았는데 승인서를 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줄이 다시 잡혔는가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실망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민국에서 뭔가 컴퓨터 시스템을 같이 다시 업로드하고 리뷰하고 그러면서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노티스를 이렇게 생성하고 발송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업무 재개를 한 이후에 뭔가 정리하는 수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민국에서 업무를 정리를 하고 순서대로 새롭게 인터뷰 스케줄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이거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선택을 한 이유는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I485 신청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EAD 카드라는 것 받으셔 계시죠? 우리 보통 이렇게 워크 오토리제이션, 이렇게 그 노동허가라고 해서 이렇게 카드 받으신 거 있잖아요. 영주권처럼 생긴. 네. 그것을 잘 보십시오. 그것은 보통 1년씩 유효하게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기다리는 기간 중에 여러분들 그 카드가 익스파이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익스파이어가 되시면은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미국 내에 거주는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AD 카드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EAD 카드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면은 카드 재발급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자,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을 하셔서 연장 신청하시는 것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주신 분은 뉴욕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랜드로드는 이런 디맨드 레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입니다. 네, 뉴욕주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8월 20일까지 주거용 또는 상용 건물에 대한 퇴거 소송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퇴거 소송, 그리고 퇴거 명령서, 법원에 의한 법원 명령서, 그리고 법원에서 퇴거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을 중단한 것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이 행정명령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가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 가게를 사용할 수 없었으니까 뭐 랜드로드한테 그 기간 동안에 렌트비를 내가 낼 의무가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리스 계약서는 계속해서 유효한 리스 계약서이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는 여러분이 가게 문을 닫았든 열었든 여러분들의 리스 렌트 페이먼트를 해야 할 의무사항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입니다. 랜드로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못 받은 렌트비 빌링 계속 보낼 거고요. 디맨드 레터도 보낼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리스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이게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고 리스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노티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디맨드 레터를 계속해서 보내고 이 계약 파기에 관련되어 있는 노티스를 보내는 것은 8월 20일 이후에 퇴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나름대로 랜드로드 측에 안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랜드로드와 세입자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랜드로드와 또 세입자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또 랜드로드가 일방적으로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뭐 렌트비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취하시는 것보다 좀 유연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랜드로드와 세입자가 잘 협상을 하셔서 8월 20일 이후에도 이것을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의 세일즈가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랜드로드는 본인도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황을 좀 이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을 말로만 내가 가게 문을 닫았으니까 손해를 봤습니다. 아니면 가게를 열었지만은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서 소득이 없었습니다. 랜드로드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는 랜드로드 측에서는 정확한 증거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여러분께 그래 그러면 세일즈가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 네, 크레딧 카드 매출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POS 시스템에서 찍어내는 것들, 주당 매일매일 나가는 그런 매출에 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들을 잘 모아서 랜드로드한테 제출하고 또 랜드로드는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피해가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서로 상생의 그런 관계 속에서 랜드로드와 테넌트 사실 상생 관계잖아요. 네. 테넌트가 잘 돼야 랜드로드도 렌트비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세입자가 없어지면 랜드로드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상생의 관계라는 것 이해하시고 그렇게 협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 그래서 꼭 다 매출이 다 줄어든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업종들은 매출이 2배, 3배, 4배 늘어서 호황을 겪고 있는 업종들도 있죠. 이런 분들께서 렌트비를 안 내고 버티시다가 보시면은 8월 20일 이후에 나중에 법원에서 퇴거 소송을 당하실 수가 있고 퇴거 소송 중에 비용을 깎아달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명하시려고 그러면 실제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증명에 실패하신다고 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밀린 돈에 레이 차지에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더 큰 비용을 치르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퇴거 소송을 당하시게 되면 퇴거를 당하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본인의 매출 상황 잘 파악을 하시고 랜드로드와 잘 협상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리스 계약서를 좀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스 계약서 내에 홀드오버 조항이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비를 보낼 수 있죠. 랜드로드는 2배, 3배의 그런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홀드오버 조항이 있다고 하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홀드오버 조항을 인포스하는 것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이 홀드오버 조항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홀드오버가 뭐냐 하면 세입자가 리스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비워주지도 않고 또 리스를 연장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 눌러 앉는 겁니다. 네. 세입자는 리스가 만료되기 전에 그 가게를 비워주고 나오든지 계약에 따라서요. 아니면은 리스를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아니면 리스를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리스 연장도 안 하고 네, 또 그렇다고 가게를 비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선 맨 마지막 달 그러니까 리스 계약서의 마지막 때에 나와 있는 그 렌트비만 내고 있다라고 하면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렌트비는 매년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간 렌트비 못 받죠. 계약이 따로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보내게 된다고 하면 뭐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무 얘기 없이 이 세입자가 그냥 또 뭐 다음 달에 그냥 휙 나가버린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입자를 들여놓을 때까지 몇 개월씩 가게를 비워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홀드오버 시츄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리스 계약 들어가기 전에 양자가 홀드오버 조항을 넣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그래 만약에 홀드오버 시츄에이션이 리스가 익스파이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리스 연장 안 하고 또 나가지도 않고 이런다 그러면 마지막 달의 렌트비의 2배 또는 뭐 3배를 매달 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랜드로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세입자가 결정을 하고 비워줄지 아니면 나갈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드오버 조항이 있다 그래서 랜드로드들이 뭐 항상 이렇게 2배, 3배를 뭐 차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하고 랜드로드가 그 전에 계속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홀드오버 조항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안 하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근데 여기 질문에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못했다. 글쎄요, 이게 다툼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다고 해도 세입자는 랜드로드와 계속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렌트비도 내가 어떻게 내겠다, 그동안에 어떻게 내겠다라는 약속을 별도로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니고시에이션을 하시면 괜찮았을 텐데 아마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홀드오버 조항을 좀 인폴스하기 위해서 2배, 3배의 렌트비를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랜드로드 측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홀드오버 조항이 모든 계약서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본인 계약서 한번 꺼내서 보시고 보통 라이더에 들어있어요. 추가 사항들에 들어있습니다. 그거 꺼내서 보시고 홀드오버 조항이 있는지 내가 만약에 홀드오버를 하게 되면은 얼마의 렌트비를 추가로 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뭐 뵙는 질문이에요. 이거 한인들 간에 너무 자주 발생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빌려주시고 내가 체크를 받았으니까 안전하다. 이 체크가 이제 담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뭐 소송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소송을 하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체크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체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체크는, 네, 여러분들 이 퍼스널 체크는 지불의 수단이지, 물론 지불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빚을 증명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담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배드 체크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민사상으로 심지어는 형사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실제로 감옥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뉴욕주에서.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 채무자가 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일 겁니다. 뭐 채무자가 감옥에 간다고 여러분께 돈이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실 때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여러분들 은행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네.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빌릴 때 뭐 퍼스널 체크 받고 돈 빌려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네. 저 은행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여부를 볼 거세요. 네. 담보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은행처럼. 내가 이분께 돈을 빌려주었을 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내가 무엇으로 이 돈을 돌려받을 것인가, 만약에 이분이 재산이 있는가, 집이 있는지, 비즈니스가 있는지, 네, 뭐 차량이 있는지, 이런 재산이 될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담보 물건, 그러니까 시큐리티 인터레스트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체크는 그런 담보 물건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담보에 관련되어 있는 시큐리티 인터레스트를 확보하느냐. 우리 뭐 UCC 뭐 이라는 게 있어요. UCC. 네. 이런 담보 물건을 거는 거야. 린을 거시는 겁니다. 린을 걸고 또는 뭐 몰개지를 걸어놓고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채권자라는 것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하시고, 설사 네, 돈을 못 받는다고 해도 이 채무자가 그런 재산들을 처분하고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거는 뭐 노트도 쓰시고 프라미스리 노트요, 또는 이런 시큐리티 인터레스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건도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컨페션 오브 저지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지먼트, 그러니까 법원에서 명령서를 미리 주기로 약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는 또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송했을 때 그런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변호사,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처럼 이미 뭐 현금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체크 받아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은, 소송을 하신다고 하셔도 만약에 그분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분이 돈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겠죠.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재산이 없으시면은 사실 법원에서 명령서를 받아도 받을 길은 유언할 따름입니다. 자, 참고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분 질문 주신 분 현금으로 돈 빌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는 그 현금의 출처를 본인이 분명하게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느 통장에서 뭐 10,000불을 여기에서 인출했다. 내가 10,000불을 빌려줬으면 이 10,000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내가 10,000불을 캐시로 인출했다. 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거래를 할 때 그 거래한 금액을 뭔가 물건을 팔았는데, 네, 뭐 집을 팔았는데,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 판 가격을 뭐 받았다, 캐시로 받았다. 팔았을 때 그쪽에서 뭐 영수증 저희가 준 거, 아니면 물건을 받은 것, 타이틀 받은 것, 뭐 거래하신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캐시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물건을 파셨다고 하시면은 세일즈 텍스 보고하셨어야 될 것이고, 또 수입과 관련돼 있는 건 인컴 텍스 보고하셨어야 했을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 현금 거래를 했었다라는 것, 그 현금의 출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밝히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현금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됐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또 영수증도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죠. 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잠정적으로 미국에서는 잠정적으로 현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이 쉽게 뭐 탈세 수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또는 각종 뭐 마약 거래라든지 불법적인 일들에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현금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범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고, 그 자금이 범법적인 범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탈세와 관련되어 있는 자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법원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범죄에 대한 소득금, 그러니까 탈세한 자금을 누구에게 빌려줬다가 떼어먹힌다고 해도 법으로는 여러분의 그러한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을 빌려주실 때는 분명하게 현금 출처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런 개인적인 채무관계 맺으실 때 꼭 변호사의 조언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설사 뭐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꼭 변호사의 조언 받으셔서 도움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